안녕하십니까. 정성구입니다. 이번 학기 복지사회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복사회학이란 과목은 뭐 다른 일반적으로 복지학과나 또는 유럽의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아마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원석 교수가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어떤 주제든지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개략적으로 이번 학기 복사회학 강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복사회학 강의 이 계획서를 보시면 에, 본래는 사실은 뭐 첫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 강의 계획서가 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말씀드리고 오늘 첫 시간에 첫 강의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보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 유형이 나오는데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복사학을 듣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는 중요한 게 복지의 유형론인데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 역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가 왜 발전했는지, 왜 팽창했는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검토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가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지출, 그리고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 역시 재분배의 기능인데 이 재분배적 측면에 대해서 또 각 고가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복지국가 조세제도라는 이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학과에서 사실은 뭐 대개 지출과 재분배 측면에 국한해서 강의를 하고 또 복지국가 선생님들도 대체로 뭐 그런 측면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조세제도 측면 그러니까 복지과의 재원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를 좀 총체적으로 재원과 지출 재분배라는 측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김원석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 제도를 강의하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복사역 강의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는 가능한 한 좀 배제를 하고 김원석 교수가 담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강의 프로그램을 좀 짜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러 복지제도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관심 초점이 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해서 노동 정책에 관련돼서 몇 과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뭐 EPL은 고용보호 입법을 가리키죠. 해고 규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조건급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로빈곤청, 저임금 노동자와 복지정책,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국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지국가 청년,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뭐 가족정책 대단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능을 좀 좁혀서 아동수당이 또 역사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각국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제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뭐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 다음 시간은 디지털 경제와 복지 정책의 과목을 추가했는데 뭐 이건 최근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죠. 보통 뭐 특히 이제 여기선 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해서 기존의 복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에, 플랫폼 노동자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전체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본소득론 역시 최근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에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애초에 뭐 고려대학교에 16주 강의를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2주 정도 늦게 강의가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좀 축소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가변적인 그런 어떤 강의 기획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나중에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본 교재는 복지학 계획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서 엑스반 크스보겐과 바바라 피스라고 하는 꽤 유명한 유럽의 사회복 학자가 있습니다. 이들 몇 년 전에 낸 책인데 마침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가 번역한 그런 어떤 책이 있어서 이걸 기본 교재로 하겠습니다만 제 강의 자체는 이런 기본 교재와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적인 교재는 아니고 학생들이 판단해서 학생들이 복지국가 또는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뭐 이 책을 통해서 뭐 이 책이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을 높여서 넘어서 또 상당한 수준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하셔도 좋고 또 뭐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분은 이 강의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중간 과제가 있고 또 기말은 기말고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여도 20점은 출석 점수가 되겠습니다. 한 번 출석, 한 번 결석하는데 2점,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제는 중간고사 기간을 대체해서 부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강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몇 주 지나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흔히 뭐 이게 세 개의 어떤 시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25분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 두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1강은 복지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는 뭐 여러 가지로 개념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니콜라스 바라고 하는 웰피카나믹스 웰피카나믹스를 우리는 흔히 뭐 후생경제학이라 번역을 합니다만 그쪽 영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니콜라스 바가 되겠습니다. 니콜라스 바의 어떤 저작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주로 사회적 돌봄, 뭐 주로 이제 뭐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케어가 되겠습니다. 생활 빈곤 계층에게는 재분배적인 소득 이전, 영어로 흔히 뭐 트랜스퍼라고 이제 흔히 부르죠. 트랜스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트랜스퍼를 이전 소득 또는 그냥 단순히 뭐 이전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취약계층도 빈곤계층도 아닌 사람들에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소비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교부를 조직하고 의료보험과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게 복지국가다. 이게 니쿠소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란 명칭을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웰페어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 명칭의 기원은 사실은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되겠습니다. 대주교가 Christianity and Social Order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1942년에 출간하는데 이 책에서 최초로 웰페어 스테이트 명칭을 쓴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어떤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주로 치안과 국방에 자원을 투입을 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개 60년대 이후 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대개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되게 60년대 70년대 이르러서 국내 총생산 GDP의 수십 퍼센트를 복지 관련 지출에 투입하는 이런 어떤 스웨덴 같으면 조세 수입의 한 6, 70%를 사실 한 70% 정도를 복지 지출에 투입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비중을 사실은 복지 관련 지출에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변동의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의 제도와 관련해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은 영어로 소셜 시큐리티가 되는 것인데요. 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책 프로그램 실천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상의 위험, 구체적으로는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이게 전형적인 생활상의 위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당장에 이게 일단 생활상의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질 일정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를 가리켜서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의 개념은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란 용어를 좀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노령, 장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존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한 일련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주로 노인과 부양 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국민의 은퇴 장애 사망 후에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의 보험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영어로는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라고 해서 OSDI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Old Age라고 했을 때는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Survivors는 유족연금이 되겠습니다. Disability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SDI 또는 SSDI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SSDI라고 하는 것은 20
22세 이전에 이미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SDI 또는 SSDI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흔히 이것을 자녀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소득 기록을 토대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SDI와 메디케어는 역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서구에서는 그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없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 OSDI와 메디케어의 의료 보험 비용을 말하자면 합산해서 미국의 근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사회보장세다. 미국에서는 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이제 미국의 근로자는 이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뭐 납부는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봉급의 일정한 퍼센트를 원천 징수해서 또 매칭해서 연방 정부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 미국 사회보장청에서는 국민 각자의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 고유번호를 갖고서 개인이 불입한 사회보장세의 총액과 또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를 집계하는 것이죠. 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사회 고유번호를 가리켜서 사회보장 번호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주민등록증과 그런 어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좀 구체적인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OSDI도 말씀을 드렸고, 탄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 번역하면 빈곤가정 일시 부조제도죠.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제도, 국민초생활보장제도와 뭐 유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국민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좀 더 이제 수급 자격도 까다롭고 이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디케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가 되겠고요. 메디케이드는 빈곤한 그런 빈곤자를 위한 그런 어떤 의료 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HIP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역시 의료보장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수입이 적은 그런 어떤 저소득 근로가정의 자녀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I라고 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저소득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보충적 생활 보장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즉 ILO에서는 ILO 사회보장 헌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사회보장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를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ILO다. 뭐 일반적으로 ILO라고 하는 것은 노동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노동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이외에 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령연금 제도, 유족급여, 가족급여, 의료급여, 모성급여, 또 실업급여, 질병급여, 장애급여, 산재급여를 사회보장 헌장 속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자들은 이외에 알로 프로그램 이외에 일과 건강,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한부모 가정 및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또 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그런 용어가 사회적 위험이란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사회적 위험에서도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구사회적 위험은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 주로 이제 현재 이 사회복지 국가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의 가족 구조를 반영한 그런 어떤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족 구조 및 그 당시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때 가족 구조를 가리켜서 흔히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다. 생계 부양자 모델이 되겠습니다. 멜브레드 위너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남생계 부양자 모델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떤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게 바로 구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사회적 위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 및 노동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그런 어떤 위험들이 바로 신사회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랄지 또는 1950년대 같으면 사실은 유럽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8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까지 꽤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또는 비정규직의 문제, 또 저임금 노동자 문제, 근로빈곤층 문제, 뭐 이런 등도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위험을 가리켜서 신사회적 위험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프로텍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말로 뭐 사회적 보호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회보장 제도가 국가 주도적인 그런 어떤 이 사회보호 제도를 가리킨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 아니고 시장이나 시민사회, 가족 등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법의 전체를 가리켜서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수당의 범주에는 흔히 좀 네 가지로 우리가 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적 부조 또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적 부조라고 부르는데요. 사회복 서비스 네 가지 범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재정으로 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편주의적인 복지급여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가 사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연금 제도, 아동수당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제도가 좀 미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뭐 최근에 아동수당 제도는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은 그런 어떤 금액이죠. 네,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뭐 이것도 보험제도 일종이 되겠습니다. 보험제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의 사회적 분산 방법을 동일하게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것은 재분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분배 요소도 각국의 제도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분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제도도 있고, 사실은 거의 없는 이런 나라의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고, 또 법적인 권리를 강하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뭐 노령이나 연금제도죠, 또는 건강보험, 또는 실업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사회보험제도 영역이지만, 이들로 가는 몇 가지는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부조의 수급 차익이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흔히
자산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끔 돼 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뭐 대체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인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 수비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뭐 다양한 어떤 사회복 시설들 그러니까 뭐 종합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사회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나 또는 고용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나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죠. 그리고 목적은 사회약자들을 정상적인 사회 성원을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조세 수입비 재원이 되겠습니다.